제가 기증할게요. 우진 오빠 간. 지은호는 병원 진료실에서 동의서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는데요. 가슴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위험성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주치의가 차분히 말했지만 말끝이 약간 망설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얼굴이었는데요. 머릿속에는 무릎 꿇다시피 다가와 손을 붙잡던 고성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 지은호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죠. 의사가 펜을 들고 동의서 칸을 가리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링거 자국이 선명한 팔을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요. 쓰지 마요. 그 동의서. 숨이 찬 목소리였지만 말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우진 오빠? 지은호가 놀라서 부르자 그 남자가 힘겹게 웃더라고요. 지은호, 그거 하지 말자. 난 내 간 안 받으려고. 한우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는데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맑았는데요. 한우진 씨, 지금 상태로 병동을 나오시면. 의사가 급히 다가가며 말리려 했지만 한우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선생님, 제 목숨이 걸린 문제라면 제가 제일 먼저 말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해? 오빠가 죽는다잖아요.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싫어요. 그냥 싫어서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이 지은호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우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넌 모든 걸 다 모르고도 이렇게 나서는구나. 역시 그 사람 딸이네. 그 사람 이사장님이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묻는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고성희였습니다.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헤어와 메이크업이 전부 흐트러진 채였는데요. 왜 여기까지 나온 거야, 넌 지금? 엄마, 그만해요. 한우진이 짧게 잘랐습니다. 지은호한테 무릎 꿇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고성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난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잃어버린 딸을 찾았는지. 30년째 잠잠하던 양심이 갑자기 깨어난 건 아니겠죠.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넌 살아야 해. 너는 박 회장님의 후계자고. 듣기 싫어요. 후계자 같은 거 됐든 말든 상관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 한우진이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한 번 내다버리는 삶 말고 다른 길은 없나? 엄마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진료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어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이 갑자기 아주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진료실 문을 조용히 닫자 복도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은 지은호는 손에 묻은 잉크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류 한 장에 목숨이 오르내리네 진짜. 스스로 중얼거린 말에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보다 병원까지 따라온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눈빛이었는데요. 선배. 지은호가 빨개진 눈으로 웃으려다 결국 입술만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경솔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나 혼자 감동한 거면 어떡하지 싶어서요. 경솔한 건 누군가를 도구처럼 쓰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지. 내가 아니라. 이지혁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큰 걸 내놓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인 세상이라면 세상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 말에 지은호의 눈물샘이 다시 터지려는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재였습니다. 여기 있었네. 박성재는 상황을 대충 눈치챈 듯 짧게 숨을 고른 뒤 이지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드디어 결심하셨다. 뭘? 내일. 대회의실. 박성재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떠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대회의실 기자석 준비. 명목은 영나 개인전 후원 발표. 실제 목적은 가족 관련 발표. 이제 다 까이겠네. 박성재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박영나 작가 개인전 후원 발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기자들이 앞자리를 빼앗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무대 옆에서는 박영나가 긴장한 얼굴로 그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이상해요. 아빠 표정이 너무 딱딱한데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그림이나 신경 써. 오늘 주인공은 너야. 고성이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으로 계속 손바닥 땀을 닦는 걸 보면 본인도 불안한 게 티가 나고 있었어요. 뒤쪽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습니다. 지은호와 정순이가 조용히 들어와 맨 뒤쪽 자리에 자리 잡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저기? 속삭임 같은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박성재는 일부러 앞자리가 아닌 뒤쪽 바로 옆자리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여기가 제일 잘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무엇을 예감하고 있는지 그의 표정은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정각이 되자 박진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따라 양복이 더 무거워 보였고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제 딸 박영나의 개인전 후원 발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 뒤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 줄에 회의실 공기가 한번 흔들렸는데요. 몇몇 기자의 손가락이 비슷한 타이밍에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박진석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제 아내 고성애 씨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 쌍둥이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를 키울 형편이 안 됐습니다. 빚, 파산, 병원비.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죠. 그래서 제 아내는 한 아이만 키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고성이가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전 잃어버렸다고. 작게 새어나온 변명이었지만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부분은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은 거칠지만 병원 복도와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아기를 품에 안은 한 여자가 복도 구석을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내려놓는 장면이 반복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핀 뒤 서둘러 사라지는 뒷모습까지. 당시에는 녹화본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복원이 가능해져서 확인했습니다.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지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고성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어깨가 크게 떨리고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날 그 아기를 데려가 키운 분을 모셨습니다. 박진석이 단상 옆을 가리켰습니다. 정순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앞치마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여전히 오랜 식당일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지은호를 키워온 엄마 정순이입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구석에 담요에 쌓인 채로 놓여 있더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기 옆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정순이가 주머니에서 꼭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해진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는 쪽지였는데요. 스크린에 확대된 글씨가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보는 사람들 가슴을 다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너무 작고 배고파 보이는 아기가 안쓰러워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야 이 아이를 제 딸로 삼겠다고 마음먹었고요.
정순이는 마이크를 꼭 쥔 손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저 여자분을 길에서 봤습니다. 제 딸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30년 전 CCTV 화면 속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이 아이를 내려놓고 떠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의 시선이 고성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죄를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딸이 더 이상 버려진 아이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박진석이 다른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고성애 씨와 지은호 씨. 스크린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99.9% 모녀 관계입니다. 두 번째 고성애 씨와 한우진 씨. 다시 숫자가 떴습니다. 99.9% 모자 관계입니다. 박진석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즉 지은호와 한우진은 쌍둥이 남매입니다. 한 명은 선택받아 키워졌고 한 명은 복도에 버려졌죠. 회의실 뒤쪽 지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단어가 머리를 치고 지나갔지만 동시에 옆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정순이의 체온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는데요. 그래도 나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 그 생각이 아주 작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천천히 들어오는 한 남자. 창백한 얼굴, 느린 걸음, 그리고 반창고 자국이 선명한 팔. 한우진이었습니다. 우진아, 여기 오면 안 된다니까. 고성희가 자리에서 뛰쳐나가려 하자 이번에는 박성재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우진이 말 듣는 게 먼저예요. 한우진은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단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진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간경화 말기 환자 맞습니다. 의사 말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기뻤습니다. 구원 같았거든요.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쁨이 죄책감이 아니라 계산 위에 세워진 거였더라고요. 그 사람이 도구가 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는 구조. 한우진은 회의실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은호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고요. 지은호는 재간 기증자가 아니라 제 동생입니다. 30년 동안 존재도 모르고 살아온 쌍둥이 동생. 그는 마이크를 더 단단히 쥐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기증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제게 맞는가는 대기 리스트 어디엔가 있겠죠. 없으면 제 운명인 거고요. 우진아. 고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수도 있어. 엄마, 누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 버려졌는지 우리 셋 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한우진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버림 위에 내 생명을 쌓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제일 앞줄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우진이랑. 박성재는 단상 위로 올라가 한우진 옆에 섰습니다. 미국 가서 정식으로 대기 등록할 거예요. 확률은 낮을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사람답게 버텨보는 방법 같아서요.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회의실 어디선가 박수가 조심스럽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곧이어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요. 그 소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박수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 몫의 선택은 하려는 두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광주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나는 지글지글 소리와 손님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은호야, 저쪽 테이블 공깃밥 하나 더. 네, 엄마. 정순이와 지은호는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다가 잠깐 숨 돌릴 틈에 정순이가 딸을 불렀습니다. 은호야. 응? 오늘 후회해? 뭐를요? 그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앉아있지 못하고 나온 거. 지은호는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대신 서줬잖아요.
저 대신 말해줬잖아요. 정순이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엄마가 30년 전에 그 복도에서 널 데려왔을 때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신했어. 너를 버린 사람이 따로 있고 널 붙잡은 사람이 나라는 거. 저도요. 지은호가 웃으려다 결국 눈물이 먼저 목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건 맞는데요. 동시에 선택받은 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엄마한테. 정순이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다 섞인 품이었는데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출국장. 형,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면 안 돼요? 뭘? 그냥 병원에서 누워만 있는 거. 야, 너 진짜 맞고 싶냐? 한우진과 박성재는 장난을 치는 척 하면서도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는데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 오빠.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지은호, 그 옆에 선 정순이가 보였어요. 너 여기까지 온 거야?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냥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한우진 앞에 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응. 살아 돌아와요. 제간 안 써도 되니까 다른 누구간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냥 살아서 돌아와줘요. 한우진은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었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그래. 살아서 돌아올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줘. 동생. 네, 오빠. 둘은 어색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정순이와 박성재도 동시에 눈가를 훔쳤고요. 어머님. 박성재가 정순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 제가 옆에서 잘 볼게요. 그리고 지은호 후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애들 살려야죠.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느 때처럼 현실적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두 남자가 게이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은호는 손을 흔들다가 결국 손을 내리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 가을날 한강공원. 바람이 살살 불고 강물 위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는데요. 선배. 지은호가 강변을 천천히 걷다가 옆을 걷는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응. 예전에는요, 버려진 아이라는 말만 떠올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끔 다른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 버려졌는데도 운 좋게 다른 사랑을 만난 아이였구나. 그런 생각이요.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엄마가 서류 한 장도 없이 날 붙잡고 살아준 게 생각해보니까 그냥 기적 같더라고요. 이지혁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같이 걸음을 맞췄습니다. 그 생각까지 도착한 거면 진짜 많이 온 거야. 잘 버텼네, 지은호. 아직도 복잡하긴 해요. 당연하지. 이게 단편 소설도 아니고 인생인데.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천천히 생각해. 빨리 결론 내리려 하지 말고. 나는 뭐 내가 어느 속도로 걷든 옆에서 같이 걸어갈 거니까.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려 이지혁의 손등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포개었는데요. 선배. 응. 그럼 같이 천천히 가요. 어차피 인생도 한 번뿐이니까. 이지혁은 짧게 웃더니 손을 더 꽉 잡아줬습니다. 그래. 같이 천천히. 어디선가 오래전에 놓고 떠난 복도 구석의 아기는 어느새 자신의 두 발로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고요. 버린 사람은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아야겠지만 붙잡아준 사람과 붙잡힌 사람은 그 후회를 발판 삼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간 하나를 사이에 둔 이 기묘한 가족의 비밀은 결국 피보다 진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버리는 쪽에 설 건가요? 붙잡는 쪽에 설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옆에서 걸어가는 사람 쪽에 설 건가요? 궁금하다면 화려한 날들의 다음 이야기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생각보다 이 집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릅니다.